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번에 이제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또 다른 단체를 확인했는데요. 단체라고 해야 되는지 집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소득 대체율이 43%가 너무 낮다. 50%까지 높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고갈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게 이제 조금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동 조정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지금은 소득 대체율이 43%고 그 다음에 연금 내는 게 13%다, 연금 보험료율이 13%다인데 이거를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조금 이 부분에만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번 주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받던 월급의 반 정도는 받아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거든요. 이자가 그러면 그만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발생하는 이 인플레를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도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경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그 50%가 돈의 가치가 내가 받는 돈의 가치 그대로지만 물가가 2배 인상되게 된다면 임금이 따라 올라가진 않잖아요. 은퇴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50%지만 명목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25%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경제학에서는 명목과 실질을 따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명목에서 실질로 넘어갈 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과 1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과 미래의 100만 원의 가치는 명목적으로는 다 100만 원이 되지만 그 당시 물가 상황에 맞춰서 이 100만 원의 가치로 내가 살 수 있는 실제로 내가 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변수를 잘 따져줘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율을 얼마나 더 높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득 대체율이 지금 43%인데도 고갈이 되면 50%까지 높이려면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디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블라인드에서 처음 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고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진을 가져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게 되는,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게 되는 이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부 내역을 보시면
99개월이고요. 99개월 동안 65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월에 한 6만 5천 원 정도씩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급 내역을 보면, 내가 받은 내역을 보면 이제 이게 24년도 1월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1년도 4월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24년에다가 곱하기 11을 하고요. 빼기 4를 하니까 284개월이 나왔고요. 1억 1,800만 원,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러면 단순 이제 이걸로 나누기를 해보면 대략 월 4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에 6만 5천 원을 냈는데 내가 받을 때는 월에 40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일은 발생하기 되게 힘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지수와 로그를 배우거든요. 지수와 로그를 배우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막 이 등비 수열을 배우면 지수와 로그는 필요가 없겠네요. 네. 뭐 등비 수열을 배우면 등비 수열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적금을 할 때 돈이 어떻게 모이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납부 시기와 수령하는 시기가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시기에 첫 번째 시기에 냈던 돈은 이자가 많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납부 시기에 뒤에 내는 돈은 이자가 적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령하는 시기에도 보면 우리가 같은 시기에 수령을 해서 같은 돈을 받게 됐을 때 이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앞에서도 한 20년 정도를 받았잖아요. 24년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랬어요. 긴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 받는 돈 같은 40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에 받는 40만 원과 이 뒤에 받는 40만 원과의 차이는 명백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 수령금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물가가 반영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납부하는 시기와 수령하는 시기가 다르고요. 이 납부하는 시기에 처음 냈던 돈의 이자는 계속해서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어, 우선 이게 단순 계산을 하기 전에 이게 이자율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자율도 응답하라 1988 보면 이제 태기 아버지가 목돈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성동일 씨가 나오잖아요. 성동일 씨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은행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겨우 1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은행에 그 돈 5천만 원을 맡겨라라는 듯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은행 이자가 겨우 15%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은행 이자율을 생각해보면 15%가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겨우 15%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도 빨랐고요. 그 물가 상승률도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15%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72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2배가 되는 과정에서는 72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15% 15%만큼 돈이 이자가 붙는다고 하면 이거 복리를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72 나누기 15를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숫자가 대략 4점 얼마가 되겠죠. 그 돈이 4점 몇 년이 지나면 그 돈이 2배가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6만 5천 원이 연이자 15%를 기준으로 약 13년 정도면 40만 원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6만 원을 내고 40만 원을 받으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게 13년 정도 지나고 내가 지금 내고 13년 뒤에 받으면 이게 4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라 1988에서 보면 이제 겨우 15%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은행 이자가 제일 낮은 거잖아요. 물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돼서 이제 은행 이자에 많이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자를 최대 2배까지 늘려서 연 30%라고 해보면 이제 7년 정도가 되고 6만 5천 원이 약 7년 정도가 되면 4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6만 5천 내고 복리 기준으로 이자율이 30%였을 때 7년만 기다리면 이게 40만 원 되거든요. 이게 그럼 또 7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이게 약 대략 한 2년 조금 넘어가요. 한 2년 정도가 되면 또 이게 2배로 늘어나고, 이게 또 2년 정도가 있어 이게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6만 5천 원을 내고 40만 원을 받는 게 어느 정도는 그 당시 금리로는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 수열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귀찮아서 사실 GPT한테 맡겼습니다. GPT한테 이렇게 수학 문제를 내면, 야,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낼 거고 어떻게 받을 건데 이게 과연 내가 그랬을 때 연금을 수령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6만 5천 원을 99개월 동안 이제 연이자 30%로 내요. 그랬을 때 내가 마지막 돈을 내고 나면 처음에 냈던 돈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연이자 30%니까 월에 뭐 대략 나누기 12 했을 때 뭐 3% 조금 안 되게 이자가 붙었을 거잖아요. 그 돈이 이렇게 척척척척 더해지고요. 그 다음 달에 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또 척척 뭐 98번 정도, 97번 정도 이렇게 이자가 척척척 쌓일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6만 5천 원을 이제 99개월간 내면 이제 100개월간, 대략 100개월간 냈다고 했을 때 이제 650만 원 원금이 되는 거고요. 이자가 붙으면 대략 2,7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2,7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내가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해보면 한 68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걸 20%로 이자를 낮추면 1,6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걸 20년간 나눠서 다시 똑같은 금액을 받으려면 한 27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68만 원과 27만 원 사이의 금리가 있어야 이제 앞에서 봤던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시차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금리 20% 30%가 되는 금리는 말도 안 되죠. 일단 그 다음에 그 시차라는 게 발생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정말 꿈에 그리는 이자가 뭐냐면 복리예요.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자가 붙는 이 복리라는 기준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이 맞춰져야 내가 650만 원을 냈는데 1억 1,800만 원, 약 대략 1억 2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마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요즘 시대에 연이자 20% 30%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기대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주기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돈과 별개로 남이 낸 돈까지 더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처음 연금을 설계할 때는 이런 수치가 말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가정까지 해버리면 충분히 이제 뭐 한도에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뒤에 세대에서 내는 돈들을 조금씩 땡겨와서 메우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경기는 사이클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이제 운용이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뭐 거기에 맞춰서 돈을 어쨌든 꾸준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고요. 세계의 금융시장의 흐름이란 게 트렌드란 게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일단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65,000원을 내서 월에 40만원을 받는다는 건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늘리자라고 하면 나는 최소한 못해도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의 한 2배 정도는 최소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연금을 국민연금이 어차피 고갈될 건데 내가 지금 2배를 낼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2배를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보험료율을 50%까지 요구하는 게 맞냐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정부가 이제 힘을 쓰려면 복지 정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업적을 많이 늘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업적을 만드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이란 걸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을 당장 거두는 게 힘드니까 국채라는 걸 발행하고요. 국가가 빚을 계속해서 지게 빚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지금은 많이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책은 이제 국가 부채라는 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물론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되지만 또 그 당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증세 없는 복지는 돈을 어디서 가져올 명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 지하 경제를 양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도 우리는 말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13%를 내고 43%의 연금 대출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우리는 다 같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디서 돈을 더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돈을 더 가져오는 곳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국고의 세금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 어차피 고갈될 거 아는데 내가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고요. 젊은 세대로서. 그 다음은요. 내가 결국 낸 거 내가 원하는 만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빠져나가느냐, 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느냐. 어차피 내 돈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연금에도 이제 개인연금처럼 좀 계좌를 만든다든지 혹은 자기가 낸 돈이 얼마인지 자신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내가 낸 돈이 지금 누군가의 연금 수령금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이 국민연금 운영되는 방식이 제가 막 디테일한 부분이나 정확한 부분까지 깊숙한 곳까지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가 미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